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신용 리스크 관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용 리스크 관리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시장 리스크 관리도 뭐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암기 과목이에요. 그냥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리고 주제가 광범위합니다. 휘발성이 되게 높은데 지금은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은 어쨌든 훑었으니까 핵심 내용만 잘 외우고 있으면 그래도 뭐 그렇게 틀리지 않고 대부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시작할 때에 예의상 한 문제 정도는 실수로 틀려주자 이렇게 했잖아요. 알면서도 틀려도 되고 어쨌든 나머지는 무조건 다 맞추자. 신용 리스크 12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암기 과목이니까. 근데 암기 과목을 우리가 무슨 아주 어려운 내용을 갖다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암기하는 거라서 조금만 이 체계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체계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래도 뭐 암기에서 크게 뭐 틀리거나 이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시장 리스크 관리. 자, 불행하게도 앞에 시장 리스크 관리는 밸류 리스크라는 하나의 테크닉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관통하고 있는데 신용 리스크는 그러질 않아요. 자, 그래서 신용 리스크는 측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밸류 리스크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어요. 아직까지 검증도 안 돼 있고 어느 게 정확한 건지는. 그래서 특히나 또 신용 리스크는 아까 시장 리스크하고는 다르게 리스크를 측정하는 호라이즌이 되게 깁니다. 1년이라는 기간, 대충 보면 대부분 1년인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신용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자산이 있고 이 신용 리스크에 노출되는 자산으로부터 1년 동안에 우리가 만약에 손실을 입는다라고 하게 되면 예상되는 손실은 얼마고 그 예상을 벗어나서 어디까지 손실을 더 입을 수 있나요?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다 보니 일단 호라이즌이 되게 길잖아요. 99% 신뢰순에서 우리가 최대 이룰 수 있는 손실을 계산했다 이러면 100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계산한 거를 오버하는 그런 값이 나옵니다. 100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못하죠, 이제. 그럼 자식이 알아서 내 자식한테 물려줘가지고 그 자식이 또다시 그러면 백테스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용위험은 기본적으로 어떤 모형이 정확하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표준화된 모형도 없고 그래서 이런 모형도 되고요. 저런 모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주제가 좀 넓고 광범위하죠. 그리고 신용거래가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금융거래를 통해서 나오는 자산인데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거래라는 게 대출, 채권 사는 거, 그 다음에 장외 파생거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금융거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용위험에 노출된 금융거래의 범위가 되게 넓죠. 그러니까 주제도 되게 많다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있는 게 앞에서 우리가 시장 리스크에 해당되는 밸류 리스크는 시장 리스크를 밸류 리스크라는 척도로 우리가 계산하는 겁니다는 것만 4과목에서 공부하고 이거 위험 어떻게 해지하는 거죠? 시장 위험을 해지하는 파생 상품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건 2과목과 3과목에서 따로 다 배웁니다. 다른 과목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신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파생 상품 거래는 뭐가 있나요? 그거는 이 4과목에 그냥 신용 리스크 쪽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신용 파생 상품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막 흩어져 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흩어져 있다고 하더라도요. 문제는 12문제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2문제 뭐가 나올까 이런 것만 좀 고민해서 거기에 집중하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신용위험 기초에서 챕터에서 이제 중요한 거 이건 뭐 기초다 보니까 별로 그다지 어렵진 않은데 신용위험 또는 신용손실의 분포는 말이죠. 뭐가 필요한 거냐면 세 가지 D가 필요하다. 3D가 필요합니다. DDD인데 Exposure Default, 신용위험 노출된 금액이죠. Probability of Default, 채무 불이행 확률. 그 다음에 부도가 난다고 해서 돈을 다 잃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은 회수한다고요. 그래서 회수하고도 회수하고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은 그러면 몇 %입니까? 그게 loss, given default죠. 그게 채무 불이행 시의 손실률입니다. 모든 걸 다 잃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걸 한번 써봅시다. 신용위험 노출 금액이 우리가 얼마인지를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확률은요, 확실하게, 이거 부도 확률 얘는 몇 %짜리야? 확실하게 2%로 부도 확률이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예상하기로는 이 정도는 부도 확률이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사실은 요 세 개 다요, 신용위험 노출 금액이나 채무 불이행이나 채무 불이행 시의 손실률은, 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 값입니다. 근데 그 중에 신용위험 노출 금액은 예상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출해줬다.
돈 빌려줬다. 빌려준 금액이 신용위험 노출되어 있는 금액이지 뭐 그걸 뭘 예상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거는 확실하죠. 하지만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래 중에 장외 파생 거래는 내가 돈을 얼마를 딸 수 있는 거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장외 파생 거래에서만큼은 신용위험 노출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걸 갖다 우리가 좀 주제로 공부해야 되고, 반면에 채무 불이행률은요, 그게 그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률을 말하는 거니까 대출이 되었던 장외 파생이 되었던 채무 불이행률을 측정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의 손실률도 마찬가지인데 시험에서는요, 이 채무 불이행 손실률을 결정하는 거는 회수율이거든요. 근데 회수율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회수율이 의미 있는 정보로서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부도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부도가 생각보다는 잘 안 일어난다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그런 표본을 가지고 부도가 났다는 그 표본을 가지고 그 다음에 회수율이라는 정보를 뽑아내야 되는데, 자, 이 회수율도 좀 의미 있는 정보가 되려고 하게 되면 이게 산업마다 회수율이 좀 다르게 나와야 그래야만 이 산업의 회수율은 얼마다 이렇게 될 텐데, 안 그래도 부도도 얼마 안 나고 그 다음에 그 회수되는 것도 보게 되면 좀 뭐 천차만별이긴 한데 산업별로도 좀 분명히 회수율이 모양이 다를 거라서 그 산업별 회수율을 갖다가 좀 다르게 우리가 한번 측정해 보려고 했더니 샘플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회수율이 되게 불확실합니다. 시험에서도 그래서 회수율이 되게 시험 문제에 등장하지 않아요. 회수율과 관련해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회수율을 결정하는 우선순위가 뭔가요? 뭘 보면 회수율이 높다고 말할 수 있나요? 회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뭡니까? 그것만 보면은요, 회수율은 끝입니다. 그 뒤는 묻지도 않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와 관련된 이야기냐면 신용위험 노출 금액하고 채무 불이행률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일단요,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위험과 달리 신용위험은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죠. 신용위험은 돈을 딴다라고, 돈을 번다라고 하게 되면 이자 정도 우리가 얻을 거예요. 이러지만 돈을 잃게 되면 원금까지도 다 잃습니다. 이랬으니까 그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에요. 따라서 정규 분포 과정에서 뭔가 어디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접근은 안 되죠. 신용위험을 줄이는 방법도 가장 좋은 방법은 분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끔 시험에 등장하는 것 중에 분산 투자된 대출 포트폴리오의 예상 손실이 얼마입니까? 이럴 때는 시험에서 이런 걸 줘요. 사람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 두 개의 대출이 있는데 두 개의 대출의 부도 상관관계를 준 다음에 예상 손실이 얼마입니까? 물어봅니다. 자, 예상 손실은요, 두 개의 상관관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통계 시간에도 그런 거 공부했지만 X라는 확률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Y라는 확률 변수가 있어요. 둘 다 무슨 값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X의 기대값이 뭐지? 그게 expectation X라고 합시다. Y의 기대값은 뭔가요? 했더니 expectation Y예요. 그러면 말이죠. X하고 Y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기대값은 뭡니까? 이게 이제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기대값의 법칙에 따라서 기대값은 단순히 더하면 된다. 이렇단 말이에요. expectation Y.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돼요. 상관관계는 아무 영향을 안 줍니다. 근데 시험에서는요, 교묘하게 요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얼마예요? 0.5예요?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를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상되는 손실 한번 구해보시겠습니까? 각각의 예상 손실을 안다는 전제하에. 자, 그래서 사람은 갈등을 하게 만듭니다. 자, 필요 없어요. 상관관계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각각의 기대값을 단순히 더하기만 하게 되면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예상 손실이 됩니다. 이게 이제 대출의 숫자가 몇 개입니까? 이것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기대값은 그냥 다 더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신용손실의 표준 편차가 이제 있는데, 이거 표준 편차 시그마 X 더하기 Y의 표준 편차가 뭡니까? 이때는요, 이제 상관관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X의 분산 더하기 Y의 분산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관관계 X, Y, 시그마 X, 시그마 Y 이렇게 한 다음에 루트 씌우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두 개 합친 거의 표준 편차잖아요. 보니까 이거 아까 우리가 A하고 B 두 개 합친 포트폴리오의 바 구하는 식하고 식이 똑같습니다. A 더하기 B 합친 포트폴리오의 바는 바 A의 제곱, 바 B의 제곱, 그 다음에 이 상관관계 바 A, 바 B 식이 똑같아요. 이 두 개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신용 위험에 노출된 두 개의 자산이 있는데 이 두 자산의 신용 손실의 표준 편차는 말이죠. 모의 증량받는다면 상관관계 영향을 받아요. 따라서 이 상관관계가 낮으면 낮을수록요 표준 편차도 작아지게 되니까 분산을 많이 해서 분산도 많이 하고 더불어서 상관관계가 되게 낮은 쪽으로도 분산도 많이 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위험을 점점점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 괜히 줘요. 상관관계 준 다음에 두 포지션에 상관관계 준 다음에 포트폴리오 예상 손실 구해보라고 하는데 상관관계는 표준 편차에만 영향을 줄 뿐이지 기대 손실에는 전혀 영향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채무 불이행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상되는 손실이 얼마입니까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Exposed not at default. 부도 위험에 노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예상되는 확률이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또다시 거기다가 loss given default를 곱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예상되는 손실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확률을 말이죠. 확률을 실제로 예상되는 것을 쓸 수도 있고요. expected probability default를 쓸 수도 있고 risk neutral probability default를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갖다가 실제로 우리가 그냥 기대값에 해당되는 예상되는 부도 확률을 쓰게 되면 그거는 진짜 예상되는 예상되는 손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요 이 부도 확률을 위험 중립 부도 확률을 쓰게 되면 그러면 여기 나오는 예상되는 손실은요 예상되는 손실은 위험 중립 예상 손실이 되고 이 위험 중립 예상 손실은 언제 손실이 발생하겠습니까? 지금은 t=0 시점이고 여기가 t=돈 받아야 되는 시점이에요. 만약에 원금을 갖다가 P라고 합시다. 원금 P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만기가 되게 되면 어떤 경우에 받습니까? 그때 받는 거는 부도가 안 나게 되면 이 돈 받아요. 부도가 안 나는 거는 1-파이라고 하자. 안 나는 확률. 근데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서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 확률을 P라고 하자. 그럼 부도 나면 돈 얼마 받는 거니? 그게 P 곱하기 다 못 받고 우리가 받게 되는 거는 회수율만 받는 거야. 회수율을 이렇게 델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회수율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예상되는 거는 얼마니? 받게 되는 거는 기대값에 해당되는 거는 P를 1-파이의 확률로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이게 P 곱하기 어떤 회수율에 해당되는 값을 파이의 확률로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예상되는 기대값이잖아요. 이 기대값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게 되면 이게 이 위험 자산의 가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할인율 뭘 써야 되냐? 이게 문제죠. 할인율을 무위험 이자율로 내가 할인하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요 확률을 우리는 위험 중립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위험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결론이 하나만 나오게 되면 위험한 게 아니고 두 개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위험한 자산이에요. 자, 그리고 두 개가 나오는 게 불확실하다는 말과 같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불확실한 것과 위험이 뭐가 차이 납니까? 불확실하다는 것은 확률이라는 개념이 없고 단지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이러면 불확실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떤 확률을 부여할 수 있으면 그거는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자, 이때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이 확률을 마치 뭐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이 나오는 결과값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어떤 가중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의 가중치를 여기다가 두고 또 얼마의 남은 가중치를 여기다가 두게 되면 그 가중평균한 값을 무위험이자로 디스카운트 할 수 있겠니? 그게 이 파이라는 거죠. 예상되는 값을 뒤에 나오는 값을 무위험이자로 디스카운트하기 위한 확률에 해당되는 값. 그게 위험 중립 확률이에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위험 중립 예상 손실을 구한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t=0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t= 만약에 라지 t쯤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만약에 무위험 채권을 들고 있으면 P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무위험 채권이면 1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하자. 그러면 이게 무위험 채권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위험이 없는 채권인 거죠. 별표 할게요. 자, 위험한 채권은 말이죠. P라고 합시다. 위험한 채권은
이 무위험 채권보다는 가격이 더 쌀 거예요. 얼마만큼 싸야 되는 거니? 자, 얘는 위험한 채권은요, 뭐가 있는 거냐면 뒤에 예상되는 손실이 있다고요. 그래서 뭘 뺍시다. 나중에 끝에 가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손실이 있으니까 이 예상되는 손실의 현재 가치를 빼자고요. 현재 가치를 그러면 빼려고 하게 되면 present value of expected loss, 예상되는 손실이 현재 가치를 빼야 되는데 할인하려고 하게 되면 말이죠. 현가로 구하려고 하게 되면 이거 뭘로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겁니까? 무위험이자로 디스카운트 하고 싶어. 그럴 때는요, 확률을 또 뭘로 구해야 되는 거냐면 위험 중립 확률을 구해야 된다고요. 위험 중립 채무 불이행 확률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기본 원리는 이런 거예요. 무위험 채권에 비해서 위험 채권의 가격은요, 싸야 됩니다. 얼마만큼 싸야 되는 거냐면 위험 채권은 이런 가지가 하나 더 있어요. 가지가 하나 더 있다 보니까 예상되는 손실이라는 게 있다는 개념이고, 예상되는 손실을 현재 가치로 가져와서 무위험 값에서 우리가 빼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요 무위험 가치에서 얘를 빼게 되면요, present value expected loss를 빼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위험 채권의 가격이 되겠죠. 이거 현재 가치로 뭘로 할인하면 되는 거니? 이거 1 더하기 무위험 이자로 할인하자 이러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무위험 이자로 할인하려고 하게 되면 예상되는 손실에서 예상되는 부도 확률을 뭘로 써야 되는 겁니까? 그때는 위험 중립 부도 확률을 써야 된다고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시험에서는 항상 뭘 줄 거냐면 위험 중립 부도 확률을 줄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인율도 줄 거예요. 할인율은 뭘 줄까요? 다 할인율 무위험 이자를 줍니다. 그러면서 뭔가 현재 가치로 가져오게끔 무위험 이자를 준다고요. 그러면 미래의 예상값을 현재 가치로 가져올 때 무위험 이자로 쓰려고 하게 되면 그 미래의 예상값을 구하기 위한 확률은 말은 뭘 써야 되는 거니? 그때는 그것도 위험 중립 확률을 써야 되는 거죠. 자, 옵션을 가지고 위험 중립 가치 평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옵션도 뒤에 무슨 값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돈을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따는 확률과 돈을 잃는 확률, 그걸 갖다 한번 계산해야 되는데, 그 따는 확률은 예컨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확률이 얼마냐, 내려가는 확률이 얼마냐, 두 가지를 알게 되면 기대값 구할 수 있잖아요. 그 기대값을 가지고 현재 가치를 가져오자. 현재 가치를 가져올 때 무위험 이자를 쓰고 싶다. 그러면 그때 올라가는 확률도 위험 중립 확률을 써야 되고, 내려가는 확률도 위험 중립 확률을 써야 됩니다. 자,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아주 낮긴 하지만 혹시나 이것도 just in case인데, 옵션에서 만약에 기초자산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확률 구해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때 이 확률, 이거는 업 확률이죠. 올라가는 확률. 뭔가 주가가 올라가는 확률. 이거는 U-D분의 1 더하기 R 빼기 D다. 이 공식 외우세요. U는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이제 1을 투자했다라고 하게 되면 U는 근데 10%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U를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1 더하기 1은 처음에 투자한 금액이에요. 몇 % 올라가는 거니 그런 뜻이죠. 만약에 이게 10%라면 얘가 1.1인 거예요. 그 다음에 D는요. 다시 D는 1-D%입니다. 몇 % 내려갔니 이거죠. 이게 만약에 10% 내려갔어요 하게 되면 얘는 0.9인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R은 무위험 이자를 줄 테니까 그러면 이 무위험 이자를 이용해서 1 더하기 R 값 구할 수 있고, 올라간다면 몇 % 올라가고요, 내려간다면 몇 % 내려간 거예요. 이것도 줄 테니까 그러면 U와 D를 다 구할 수 있어서 U-D분의 1 더하기 R-D가 곧 파이 U다. 이거 옛날에 수업 시간에는 다 증명까지 했지만 여기서는 증명하지 않으니까 이 공식은 적어도 외우고 갑니다. 자, 그리고 이 위험 중립 확률은요,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위험한 거에 투자한다라고 해서 더 많은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무위험 이자로 디스카운트 한다는 이야기는 위험 프리미엄을 붙여서 디스카운트 한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험 중립을, 투자자의 위험 중립성을 가정합니다. 따라서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하지만 어디에 쓰는 거냐면 가치 평가할 때는 씁니다. 가치 평가 모형에서는. 불확실한 예상값을 갖다가 할인할 때 뭘로 할인해야 됩니까? 뭘로 할인해야 되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무위험 이자로 할인합시다. 그 무위험 이자로 할인하려고 하게 되면 불확실한 예상값을 갖다가 어떤 확률로 우리가 그러면 구하면 됩니까? 그때 위험 중립 확률이라는 개념으로 예상되는 값을 갖다가 좀 수정해 놓게 되면, 그러면 그 예상되는 값을 무위험 이자로 디스카운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할 때만, 특히나 위험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만 위험 중립 가치 평가 모형을 쓰고요. 어쨌든 현실의 투자자하고는 속성이 좀 안 맞는 그런 가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그 옵션의 가치 평가하는 방법은 위험 중립 상승 확률, 그 다음에 하락 확률을 이용을 해서 그 옵션에 기대되는 페이오프를 구하고 무위험 이자를 디스카운트 하자.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된 복제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복제 포트폴리오 이용하는 거는 여기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요거 우리가 그 금투입 교재에 보게 되면 복제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몇 개를 들고 있고 채권을 어떻게 매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답 고르는 방법이요. 답 나오는 거는요 하나밖에 안 나요. 콜옵션밖에 안 나옵니다. 콜옵션. 그게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텅 빈 우리가 그 체육관에 들어갈 때 어디로 갑니까? 가운데에 가서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혼자 스포트라이트 받고 서 있겠다. 이런 사람은 없다고요. 다 보게 되면 은밀한 구석을 찾아가죠. 구석 찾아갈 때 벽 따라서 가고 대부분 오른쪽으로 벽을 따라 돕니다. 다 그런 식인데 옵션도 보게 되면요.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풋옵션 잘 안 나와요. 대부분 콜옵션입니다. 물론 골탕 먹이려면 풋옵션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는 뭐 포기하고요. 그냥. 자, 콜옵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콜옵션의 가치라는 거는 말이죠. 블랙숄즈 방정식을 보게 되면 기초 자산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다가 ND1을 곱하고 마이너스 행사 가격이 있고 그걸 갖다가 무위험 이자율로 디스카운트하고 또다시 ND2를 곱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보게 되면요. 이거는 콜옵션의 매입인 거죠. 앞에 부호가 플러스 붙어 있으니까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말이지.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것 때문에 부호 플러스 있잖아요. 이거는 주식이죠. 주식에 대해서 부호 플러스 붙어 있으니까 주식을 매입한 거예요. 이런 거죠. 매입을 한 거에다가 몇 개를요? 이게 개수입니다. 자, 주식을 이 개수만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빼기가 되어 있는 거는 매도죠. 이 부호는 매도 표시입니다. 매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요. 만기가 라지 T고 그때 우리가 X라는 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걸 디스카운트 한 거예요. 현재 가치로 가져온 거죠. 그거는 마치 뭐냐면 채권을 갖다가 무이표체죠. 무이표체. 무이표체를 갖다가 매도한 것 같다고요. 액면가가 X인 거를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냐면 X의 exponential 마이너스 RT 이게 현재 채권의 가격입니다. 이 현재 채권을 갖다가 매도한 거다. 자, 그 다음 몇 개를 매도한 거니 요거 개수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복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주식 매입에다가 그 다음에 채권 매도 포지션을 갖다가 두 개를 합성한 거다. 요게 답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벌써 이제 답 맞출 확률이 50%는 돼요. 그리고 주식을 얼마치 사고 채권을 얼마를 매도해야 됩니까? 금액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는 좀 어려워집니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금투입의 교재에도 이제 계산은 얘가 나와 있는데요. 굳이 뭐 거기까지 안 한다고 하더라도요. 요렇게 콜옵션 매입하고 있다는 거는 주식 매입, 채권 매도 두 개 합성한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50%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 채권,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위험 채권인데, 위험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도요, 위험 중립 채무 불이행 확률을 이용해서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을 현가로 땡길 때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하자. 그러면 예상되는 손실을 어떻게 구하는 거니? 그때는, 이거 채무 불이행 확률을 갖다가 위험 중립 확률을 쓰게 되면 예상되는 손실도 위험 중립 예상 손실이니까 무위험 이자율로 디스카운트해서 그걸 무위험 채권의 가치에서 빼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위험 부분하고 위험 부분으로 나눠서 평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는데, 나중에 만기가 되게 되면 이 액면가는요, 부도가 나더라도 받아요. 우리가 무위표체를 주로 다루니까, 신용 리스크 쪽에서는. 액면가가 P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부도가 나더라도 받는다고요. 부도가 나든 안 나든 반드시 받습니다. 그걸 우리는 회수율이라고 하죠. 얘는 무위험 부분이에요. 만기가 되면. 그 다음에 자, P 곱하기 액면가 못 받아요. 1 마이너스 델타에 해당되는 건 이걸 우리는 로스 given default라고 하는데 이거는 못 받습니다. 부도가 나게 되면. 하지만 부도가 안 나게 되면 이것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것도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거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거 돈 받을 수도 있잖아. 어떤 확률로요? 부도가 안 나는 확률로. 1 마이너스 파이 확률로죠. 부도가 안 나는 확률로는 이것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부도가 나든 안 나든요 항상 보장되는 금액입니다.
이것들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게 되면 이가 무위험 부분의 가치고, 이들은 뭘 쓰냐면 할인율, 이제 무위험 이자로 디스카운트 하는 거죠. 얘도요, 또 무위험 이자로 디스카운트 합니다. 1-R로 디스카운트 하게 되면 이거는 불확실하지만 이런 확률로, 어떤 확률이 주어지게 되면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하겠지만 부도가 안 나는 확률로는 이것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위험한 부분이고, 부도가 나든 말든 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받는 거예요. 이거는 무위험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는 게 무위험 부분과 위험 부분으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그 문제풀이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검토 교재에도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 스프레드를 산출해서 위험 채권의 할인율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별로 그렇게 이제 나오질 않고, 신용 스프레드까지 계산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는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가면 약간 복잡해요.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얼마의 스프레드를 붙여가지고 할인하면 되는 거니, 이게 이제 우리가 YTM이라고 하는 거죠. YTM을 구해서 할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약간 복잡하고 이렇게 잘 나오지 않고, 자, 시험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위험 채권의 가치 평가 방법 한 문제 정도는 나올 텐데, 이거 나올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 왜 저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구하려고 하게 되면 위험 중립 채무 불이행 확률을 알아야 돼요. 근데 위험 중립 채무 불이행 확률 구하는 게 되게 어려운 주제라서, 이것도 과거에는 이 시험에서 다루었는데 요즘 아직 안 다룹니다. 이 위험 중립 채무 불이행 확률을 아예 시험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줘요. 그러니까 위험 중립 채무 불이행 확률이 이거죠. 지금 파이라는 값을 갖다 노골적으로 준다고요. 그러면 이 부도가 안 나는 확률은, 그러면 위험 중립 채무 불이행 확률을 1에서 뺀 거니까, 부도가 안 나는 확률로는 일을 끌라고 생각했던, 집 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 돌아오는 거죠, 나한테.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부도가 나든 안 나든요, 이거는 무조건 받는 거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무위험 이자로 디스카운트 하게 되면 무위험 부분, 위험 부분 두 개로 나눠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거는 기억을 해놓자. 왜냐하면 위험 중립 채무 불이행 확률이요, 결국은 여기도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강력하게 시험 나올 거, 이거 분명히 한 문제 나올 거라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계 채무 불이행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단위 기간의 채무 불이행 확률을 한계 채무 불이행 확률이라고 하는데, 두 개 이상의 복수의 기간이 있을 때는 말이죠. 복수의 기간이 있을 때는 첫 1년 차의 부도 확률이 있고 2차년도 부도 확률이 있어요. 잘 생각하시게 되면, 근데 부도는요, 연초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계 채무 불이행 확률은 연초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몇 % 부도 나는 겁니까? 그게 한계 채무 불이행 확률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최초 해에 부도가 났을 테니까 2차년도 초에 살아있는 숫자는 작아집니다. 거기다가 부도 확률을 곱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사망자 수가 나올 텐데, 어차피 연초의 숫자가 작아졌으니까 동일한 연도별 부도 확률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사망자 수는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연초에 있는 값이 작아지니까. 한계 채무 불이행 확률을 준 다음에 누적으로 보게 되면 몇 명이 죽습니까? 이런 거 묻습니다. 그래서 누적 채무 불이행 확률 구해보세요. 요거 밑에 나오는 한계 채무 불이행 확률 정보 주고 누적 채무 불이행 확률 구합시다. 라든지, 또는 누적 채무 불이행 확률을 준 다음에 연도별 채무 불이행 확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해보라고 한다든지, 요거는요, 거의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것도 문제풀이에 우리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신용 등급이 바뀌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신용 등급이 바뀌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얼마가 바뀌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채권의 가격이 바뀌는 이유는 원래 채권의 가격 곱하기 수정 듀레이션 곱하기 이 채권에 대해서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YTM 수익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뭘로 바꾸는 거냐면 스프레드가 바뀌는 거다.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제. 자, 그래서 스프레드가 바뀌게 되면 요 델타 Y 자리에다가 예상되는 스프레드의 변화를 집어넣어서 채권의 가격이 얼마만큼 바뀝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스프레드라는 게 보게 되면요, 예컨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등급이 B 등급이라고 쳐요. A로도 갈 수 있고 B로도 갈 수 있고 C로도 갈 수 있다고요. 예컨대 신용 등급이 세 가지 경우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스프레드가 얼마니? 이거는 100bp고 요거는 200bp고 이거는 300bp야.
근데 A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확률이 있어요. A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예컨대 얘는 20%고 얘가 뭐 한 70%가 되고 이런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은 10%야. 그러면 이거 곱하게 되면 그러면 예상되는 스프레드의 변화가 예상되는 스프레드가 얼마니? expected 스프레드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이게 20이고 얘가 140이고 얘가 30이니까 그러면 190이죠. 예상되는 스프레드는 190bp일 거야.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스프레드가 얼마니? 지금의 스프레드를 보니까 지금은 200bp야. 현재 B 등급이니까 200bp인 거죠. 그러면 스프레드가 200bp에서 나중에 등급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190bp로 스프레드가 바뀝니다. 이 스프레드의 변화는 얼마니? 마이너스 10bp야. 이렇게 이제 되죠.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올 거라고요. 분명히 지금 현재 어떤 등급을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고 그거 스프레드가 얼마입니다. 근데 얘가 말이죠. 다른 등급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관찰을 해보니까 다른 등급의 스프레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다른 등급으로 변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상키로는 채권의 가액이 몇 % 바뀌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이거죠, 지금. 등급 변화로 인한 스프레드 차이에 수정 두레이션을 곱하는 방법. 요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 높아요. 그러려고 하게 되면 등급 변화, 이런 등급 변화로 인한 예상되는 스프레드가 얼마입니까? 이거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지금의 스프레드하고 비교해서 차이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채권의 가격 구하는 식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가격이 바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몇 % 바뀝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채권의 가격이 그때는 양변을 P로 나누면 되죠. P분의 델타 P. 이게 채권의 가격이 몇 % 바뀝니까? 이런 뜻이죠. 단위가 %지. 그래서 마이너스 수정 두레이션 곱하기 스프레드의 변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줄 거란 말이죠. 뭐 됐죠. 시험에 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정보를 준 다음에 그러면 몇 % 바뀌나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급이 변하게 되면 해당 등급에 맞는 새로운 이 수익률 곡선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채권의 현금 흐름을 새로운 등급에 맞는 수익률 곡선을 이용해서 채권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크레딧 매트릭스 방법이죠. 크레딧 매트릭스는 두 번째 방식으로 채권의 가격 변화를 계산을 합니다. 자, 이거는 두 번째 방식은 그러니까 크레딧 매트릭스에서 물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시험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크레딧 매트릭스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 못 푼다고요. 그래서 요거 안 나올 거고 신용 등급 변화가 채권 가치에 미치는 영향 구하세요 하게 되면요. 첫 번째 거 물을 거예요. 첫 번째 방식.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거 회수율과 관련해서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 외우셔야 돼요. 회수율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거는 뭐가 영향을 주는 겁니까?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회수율이 높아집니다. 담보가 많을수록 회수율이 높아요. 채무불이행 기간이 길게 되면 회수율이 낮아요. 채무불이행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야만 회수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부채 쿠션 밑에 깔려있는 부채가 뭐가 있니? 그게 선순위, 후순위 그런 개념인데 밑에 많이 깔려있으면 빨리 회수가 됩니다. 산업으로 보게 되면 이게 닷컴과 같은 뭔가 이커머스 회사니 아니면 대규모 중장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니 중장비 가지고 회사가 망하게 되면 중장비 팔아서라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산업이니 이런 것들이 회수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하고 회수율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부도가 많이 나는 경우는 경기가 나쁠 때라서 경기가 나쁘면 부도율이 되게 높아지죠. 그러면 회수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하고 회수율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반대로 말하게 되면 채무불이행하고 LGD하고 로스 기본 디폴트하고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개별 신용위험을 측정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 개별 신용위험 측정 기법이 이게 무지하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재가 계속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사실은 이건 중요도가 엄청 떨어지는 주제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안 바뀌고 있어요. 특징만 주로 아시면 됩니다. KMB 모형, 이런 모형들 4가지 이제 특징을 아시면 되는데, 이거 KMB 모형하고 크레딧 매트릭스 모형 요 2가지 요게 있는데, 얘는 일단은 머튼 모델, 옵션 방정식을 만들었던 머튼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자, 이거 중요하죠. 기업 가치 변화. 부도가 왜 일어나는 거니? 부도가 일어나는 거는 기업 가치가 바뀌기 때문이다.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그러면 신용도가 좋아지고 부도율이 낮아지고 기업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신용도가 나빠지면서 부도율도 올라가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기업 가치 변화가
결국은 보게 되면 부도를 이끌어내는 그런 드라이브 역할을 하는 거다. 그게 이제 KB 모형과 크레딧 매트릭스 가지고 있는 기본 가정입니다. 자, 다른 점은요, KMB 모형은 크레딧 매트릭스하고는 다르게, 크레딧 매트릭스는 처음부터 신용 등급이 뭐였니? 출발하는 등급이 뭐야? 그 등급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1년 동안 이룰 수 있는 다른 등급으로 또 옮겨갈 수 있으니까, 어떤 등급이라는 루트를 따라갈 거다라고 여러 가지 경우에서 해당되는 등급으로 옮겨갈 거다고 가정을 하고 신용손실이 얼마가 내는 거니? 이게 이제 크레딧 매트릭스고, KMB 모형은 등급 변화 따위는 관심이 없고, 부도 확률이 몇 %인가요?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있네요. KMB 모형에서 기업의 부도 확률을 갖다가 EDF라고 표현을 하는데, Expected Default Frequency라고, 예상되는 부도의 빈도, 뭐 우리말로는 그냥 예상되는 채무 불이행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 예상되는 기업의 채무 불이행 확률을 결정하는 원인은 이렇게 보니까 세 가지가 있다. 뭐 이런 거죠. KMB의 기본 아이디어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요, 이렇게 어떤 재무 상태표를 한번 표시를 해보게 되면, 왼쪽에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채가 있어요. 요거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본이 있는데, 이 KMB의 아이디어는 요 재무 상태표가 우리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한 재무 상태표가 아니고, 이게 경제적 실질 가치를 나타내는 재무 상태표입니다. 경제적 가치예요. 회계 기준에 따라서 막 정리한 게 아니고. 자, 여기서 부도가 난다는 거는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쭈그러들게 되면, 그러면 부채를 우리가 못 갚게 되니까 부도 나는 거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도가 날 수 있는 확률, 이렇게 자산의 가치가 쭈그러들어서 부채보다 작아지는 확률,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해야 되는 거죠. 부채의 만기 시점에 갔을 때의 자산의 가치, V라고 칩시다. 이게 부채의 만기를 T라고 할게요. 그때 그게 부채 값보다 작아지는 확률, probability라고 하죠. 이게 예상되는 부도 확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부도 확률은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되겠죠. 여기 나오는 요 가운데 선이 어디 있는 거니? 얘가 위에 있는 거니? 아니면 요 밑에 있는 거니? 밑에 있으면 조금만 내려가도, 조금만 자산 가치가 내려가도 부도가 나버립니다. 자, 이 선이 어디 있는 거니? 이게 곧 자본 구조 이야기고, 현재의 자산 가치는 얼마나 되는 거니? 왼쪽에 있는 요 박스죠. 요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 거니? 요게 현재의 자산 가치. 그 다음에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할 수, 이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자산 가치의 변동성입니다. 자, 그래서 부도의 확률을 결정하는 요인은 모두 세 가지가 있다. 이게 왼쪽 박스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야? 그리고 눈금이 어디 있는 거니? 눈금이 여기 있는 거니? 밑에 있는 거니? 그게 자본구죠. 그 다음에 이 박스가 얼마만큼 왔다 갔다 커질 수가 있는 거니? 그게 이제 변동성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 부도 확률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distance from default라는 개념이 있어요. 얼마만큼 부도 임계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니? 그걸 구하는 게 distance from default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KMB 모형으로 이런 부도 확률을 구하려고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함수라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자본은 주식하고 똑같은 거니까 시장에서 주가가 얼마지 이런 것들은 다 관찰이 돼요. 공정하게 관찰된다고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리기를 이 표가 경제적 실질 가치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자산 덩어리는요, 거래가 안 되죠. 이것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산의 경제적 실질 가치가 얼마지 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채의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도대체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미래의 변동성이죠. 이것도 추정해야 됩니다. 이 둘 다 추정해야 될 값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추정해야 될 모수가 현재 자산 가치가 뭐니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산 가치 변동성이 얼마니,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추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요 밑에 나오는 거, 요것도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기업의 이 가치, 이 돈을 빌린 기업의 이 자본 가치라는 거는, 기업 콜옵션과 같고요. 콜옵션. 그 다음에 부채라는 거는, 여기 있는 부채라는 거는, 무염 채권에서, 무염 부채에서, 풋옵션을 뺀 거와 같습니다.
수백만. 그때 이제 이 콜옵션은 그럼 기초자산이 뭐니? 그때 콜옵션이 이게 자산 가치 또는 기업 가치가 기초자산이고, 만기는 부채의 만기가 이 옵션의 만기고, 행사 가격은 여기 나오는 부채 액면가가 곧 행사 가격이고, 그래서 이 콜옵션은요, 그냥 우리가 일반 콜옵션에 말하면 주식을 기초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기초자산이 이제 기업 가치가 기초자산, 그 다음에 두 번째, 만기는 부채 만기, 자,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은 부채 액면가 또는 부채 가치, 이런 그 콜옵션입니다. 그리고 행사 스타일을 보게 되면 얘는 유러피안 스타일. 이 주식을 들고 있는 거는 이런 콜옵션 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위험한 부도 위험이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위험인 채권에서 풋옵션의 가치를 빼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 이 풋옵션도 기초자산은요, 기업 가치가 기초자산이고, 부채의 만기가 이 풋옵션의 만기고, 그 다음 부채의 액면가가 이 풋옵션의 행사 가격이고, 행사에 따른 유러피안 옵션, 이 콜옵션하고 조건이 똑같습니다.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니까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크레딧 매트릭스 모형은 이것도 이제 되게 좀 복잡하게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계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이 계산하려고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편하게 시험 문제를 낼 수 없는 주제입니다. 뭐만 아시면 되는 거냐면 크레딧 밸류 리스크, 크레딧 바라는 개념으로 신용 위험을 측정하는 모형이 크레딧 매트릭스다. 그리고 이 크레딧 매트릭스는 되게 좋은 강점이 KMB 모형은 부도가 나냐 안 나냐, 부도 확률에 관심이 있지만 신용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부도가 나기 때문에 변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그것도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신용 등급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손해가 보는 것도 신용 위험이다. 이렇게 이제 신용 위험의 범위를 갖다가 확 넓혔죠. 크레딧 매트릭스가. 그래서 여기 신용 등급 변화로 인한 신용자산의 가치까지도 위험으로 측정하는 모형이 크레딧 매트릭스 모형입니다. 자, 그러려고 하게 되면 이제 분석 대상에 해당되는 애가 신용 등급이 뭐니? 그리고 이 신용 등급이 다른 등급으로 변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건 이런 표가 다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그 신용 등급이 바뀌게 되면 이 채권의 가치도 바뀔 거잖아. 그때는 등급별로 신용 등급이 바뀌었을 때의 할인율 뭘 쓰면 되는 거니? 그 등급에 해당되는 할인율로 채권의 가치를 구해서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바뀌는 거니? 등급별로. 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크레딧 포트폴리오는 크레딧 매트릭스 방법이 똑같지만 이거는 경기 상황하고요. 신용 등급 변화 확률표를 연동한다라는 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세요? 안 나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신용비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크레딧 포트폴리오 뷰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레딧 리스크 플러스는요. 요 말도 중요하죠. 자, 개별 차입자들의 채무 불이행 발생 건수 몇 개 발생하는 거니라는 거는 어떤 분포를 따른다.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포화송 확률 함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1개가 발생할 수확률, 부도가 2개가 발생할 수확률, 3개가 발생할 이 포화송 확률 함수를 갖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 암기해야 돼요. 포화송 함수 1개가 발생할 확률, 2개가 발생할 확률, 3개가 발생 이렇게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 거니? 그거 포화송 분포 우리 함수 공부했는데 그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그 채무 불이행 발행 건수가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1개 부도날 확률 몇 %니, 2개 부도날 확률 몇 %니, 그 개별 차입자들일수록 부도가 나는 것은 독립이다. 그런데 이 부도 발생 건수는 어떤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1개 발생할 확률 몇 %고, 2개 발생할 확률 몇 %고, 몇 %는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자, 이 크레딧 매트릭스 모형은 이 크레딧 매트릭스하고는 또 다르게 오직 부도 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만 신용 위험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신용 위험의 범위를 갖다가 확 줄인 게 크레딧 플러스 모형입니다. 자, 또 넘어가서 그 포트폴리오 신용 위험을 측정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상관관계죠. 아까 그 부도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업 가치가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근데 기업 가치가 A라는 기업도 있고 B라는 기업도 있어요. 둘 다 그러면 움직이는 게 기업 가치가 움직이는 상관관계를 구해야 부도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자산가치가 안에서 자산가치들의 상관관계를 구해야죠. 근데 자산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상관관계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KMB나 크레딧 매트릭스에서는요, 자산가치의 상관관계를 여기 주가 수익률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이거 프락스로 쓰는 거예요. 주가 수익률을. 자, 그 다음에 장외 파생 상품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신용위험에 노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장외 파생에서는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이 예컨대 금리 수학 같은 경우는 1,000억을 우리가 명목원금으로 해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서로 교환합시다 할 때 그 1,000억이 그럼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냐? 그건 아니죠.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건 돈 받을 게 있는 게 신용위험에 노출된 거잖아요. 1,000억을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게 곱하는 이자를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액면금액이 일단 아니고 그 다음에 파생계약의 가치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플러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좀 받을 게 있다는 뜻이니까 그 플러스의 가치만 계산하게 되면 그게 장외파생상품의 신용위험 노출 금액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가 요것도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금리 수합하고 여기 금리 수합, 그 다음에 통화 수합이 있는데 금리 수합에 신용위험 노출되는 모양하고 통화 수합이 만기에 다가가면서 신용위험 노출되는 모양 우리 두 가지 공부했어요. 금리 수합은 여기가 수합 시작 시점이고 여기가 수합 만기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신용위험 노출 금액의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통화 수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크가 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거 3분의 t 시점에서 피크가 됩니다. 이거 증명 안 했는데 옛날에는 이것도 증명까지 하고도 막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고 이건 이제 외우십니다. 금리 수합은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이래요.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를 우리는 변동성 효과 또는 확산 효과라고 하고 내려가는 효과를 만기 효과라고 합니다. 자, 통화 수합은 계속해서 올라가요. 만기에 원금을 교환해야 되니까 환위험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그 환율 확산 효과 때문에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그 노출된 금액이 점점 증가합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되죠. 장외파생 상품의 신용증대 제도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요. 자, 그 다음에 BIS에서는 현재 노출, 잠재 노출의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는 수식이 있긴 있는데 요 수식은 나중에 그 교재를 한번 검토의 교재를 보시고 상계가 인정되는 경우,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때 그러면 현재 노출과 잠재 노출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그 식만 아시게 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자, 신용파생 상품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 두 가지가 중요하고 이 신용 옵션은 이제 안 다룹니다. CDS라는 게 보험과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험 매입자가 있고 보험 매도자가 있다. 보험 매입자는 보험을 가입하는 쪽과 같은 거고 보험 매도자는 보험회사와 같은 거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는 쪽이 보험회사의 역할을 하는 쪽에다 일정한 보험료와 같은 프리미엄을 내고 혹시나 내가 보험의 목적물에 해당되는 기준자산의 어떤 파손이 일어나거나 부도가 일어나게 되면 그거 물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CDS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네요. CDS 계약에서 보험 매도자가 보험회사 역할을 하는 애죠. 걔가 보험 매입자로부터 받는 이 수수료, 보험료는요, 뭐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만기가 길수록 돈 많이 받아야죠. 기준자산의 부도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도 보험료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 매도자, 보장해주는 쪽에 굉장히 튼튼한 쪽일수록요, 우리한테 보험 가입하려고 하게 되면 보험료 많이 내야 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여기 밑에 있는 거. 기준자산과 보험 매도자의 상관관계. 자, 이제 제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의 목적물이 파산이 되었을 때에 보험회사에 갔더니 보험회사도 파산되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보장력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은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제가 내는 보험료는요 작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관계. 그리고 기준자산이 기대 회수율이 되게 낮다. 이렇게 되면 손실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회수율이 되게 낮을수록 보험료를 또 많이 받아야 됩니다. 됐어요. CDS 증산하는 방법, 일정한 비율로 증산하는 방법, 가입 금액 대비 40% 드리겠습니다. 부도가 나는 중간,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 손실을 얼마 받습니까? 원래 가입 금액 곱하기 채무 불이행하고 난 다음에 회수하는 돈 뺀 나머지를 돈으로 드릴게요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파손된 거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원금 드리겠습니다 하는 방법이 있고 세 가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스켓 CDS라는 것도 있죠. 베스켓 CDS는 그냥 하나의 보험증권에다가 여러 개를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개념하고 같아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보험의 보장을 받고 있는 하나에 대해서 뭐 손해가 나는 순간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있고, 그게 아니고, 보험증권상에 있는 애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부도나게 되면 그것만 해드릴게요. 첫 번째 부도나는 것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나는 건 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ends to default CDS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first to default CDS는 10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서 뭐 10개 다 부도 위험이 있긴 있는데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부도나는 것만 물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건데요. 그때 이제 그 10개의 부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사실은 제가 개수는 10개지만 1개의 위험만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라서 상당히 위험이 작습니다. 보장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따로따로 넣는 거면요. 진짜 10개의 위험을 제가 부담하고 있는 거라서 상관관계가 낮으면 낮을수록 보험료를 좀 많이 받아야 돼요. 부도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CDS 스프레드는 작아지고 부도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CDS 스프레드가 높아집니다. 자, 이것도 뭐 CDS 가격 결정하는 방법 일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토탈 리턴 수합은 CDS랑 다르게 요거요. 신용 위험뿐만 아니라 시장 위험까지도 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모든 이익이나 모든 손해를 다 드릴게요라고 하는 거라서 시장 가격이 움직여서 나오는 이익이나 손해도 드리고 부도가 나서 나오는 이익이나 손해 다 드리고 다 드릴 테니까 저한테는 라이브 금리에다가 일정한 스프레드만 좀 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래가 토탈 리턴 수합이죠. 그래서 토탈 리턴 수합의 위험을 매입하는 사람, 그거는 토탈 리턴을 가져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일단은 무염 채권 같은 수익률에다가 CDS를 매도하게 되면 보험료 받는 거잖아요. 대신에 위험을 내가 떠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염 채권은 기본적으로 시장 위험만 있는 거고 CDS를 매도했다는 거는 신용 위험을 제가 떠안는 거니까 토탈 리턴을 받는 사람은 무염 채권에서 나오는 시장 위험을 가지고 있고 또 CDS를 매도해서 나오는 신용 위험도 가지고 있고 둘 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것도 복제하는 방법도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산 유동화에서는 좀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자산 유동화에서 특별하게 할 수는 있는 것은 별로 없는데 일단은 그 유동화 대상 자산은 전부 다 유동성이 되게 낮고 현금 흐름 예측 가능한 동질의 위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자동 전이형, 원리금 지급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럼 뭐 특별한 게 볼 게 없네요. 자, 신용보관기법에서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죠. 외부 신용보관과 내부 신용보관을 구분해야 되는데 제3자가 지급보증해준다든지 보험회사가 보증을 해준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부 신용보관기법이고 선순위나 후순위 구조를 만든다든지 또는 초과 담보를 갖다가 설정을 하게끔 한다든지 또는 준비기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내부 신용보관기법에 속합니다. 자, 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요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어두운가? 자, 이렇게 해서, 신용 리스크 쪽을 갖다 한번 일종의 개념을 갖다가 정리해서 훑어봤는데, 주제가 여러 개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나로 집중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신용위험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신용 파생도 다루고 있고 자산 유동화도 다루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주제 자체는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큰 덩어리에 해당되는 주제 중에 expose at default 부도위험에 노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는 거는 장외 파생에서 다룹니다. 장외 파생에서 만기 효과, 확산 효과 뭐 아까 이런 거 했으면 금리 수합이나 통화 수합 같은 경우는 그 신용위험에 노출된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잠재 노출과 현재 노출은 또 BIS에서 어떻게 계산하게 하는 겁니까? 상계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신용위험 노출된 금액과 관련된 주제들이고 그 나머지 대부분이 뭐에 관련된 거냐면 부도 확률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KMB 모형이나 크레딧 매트릭스나 이런 것들은 KMB는 명시적으로 부도 확률만 구하는 거지만 크레딧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이 변하는 확률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신용 손실이 어디까지 나오는 겁니까를 갖다 계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주제가 좀 복잡하고 많긴 한데, 이거 12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2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아주 깊이 있게 한 분야를 들이파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출제하는 사람도. 그래서 각각의 챕터마다 한 문제씩만 내어도 그 12문제 각각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주제를 갖다가 한 분야에서 왕창 내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각 챕터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출제 가능성 1위입니다.
그래서 챕터마다 보면서 어떤 것들이 되게 이 챕터는 뭐가 제일 중요하지? 그 중요한 컨셉에 해당되는 그 한두 가지 정도만 잘 정리해놔도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 예상 범위에서 그렇게 시험이 안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정리한 것들이 오늘 이제 핵심 개념으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짧은 시간인데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제 4과목의 시장 리스크 관리하고 신용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핵심 개념 정리를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자, 모쪼록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지금은 새롭게 펼칠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손에 쥐고 있는 걸 갖다가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모래 계속 있으면 손에 쥐고 있는 모래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시험장 갈 때까지만 모래 잘 잡고 있다가, 시험장 딱 나오는 순간 모래 다 던져버리고 나오세요. 그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한테 좀 자기 암시를 하고, 마인드 컨트롤 하셔가지고 나도 합격할 수 있다. 마치 몰라도 아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가서 시험을 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다들 다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